대항해 시리즈 시즌2 익스플로레이션 위드 컴퍼니 회사와 함께한 대항해 그 일부 주식회사의 출연. 이번 시간은 대항해 시즌2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의 출연은 대항해 시즌2와 함께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6세기를 전후한 유럽의 바다는 이미 특정 나라들의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이 주도해 맺은 세 차례의 조약, 알카소바스 조약, 토르데시아스 조약, 사라고사 조약. 이 조약들은 사실상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인도양, 아시아까지 바다는 모두 두 나라의 독점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 조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독점 체제는 균열을 맞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유럽의 외곽, 영국과 네덜란드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미 바다가 양분되어진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노리던 후발주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선택한 길은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항해였습니다. 먼저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이 전쟁과 흑사병 그리고 인쇄술의 등장으로 신권이 저물고 왕권이 떠오르던 시대, 영국은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통해 교황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흔히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재혼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더 중요한 배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독점한 세계 질서 자체를 거부한 정치적 결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영국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이베리아의 차지였습니다. 영국이 선택한 방법은 독창적이면서도 대담했습니다. 바로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 즉 사략선 전략입니다. 국가가 해적을 공인해 스페인의 보물선을 바다에서 공격하게 만든 것이죠. 사략선 전략은 저비용, 고수익 전략임에 틀림없지만 상응하는 정보력, 항해력, 전투력, 그리고 정치적 후원이 없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영국에 엄청난 실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페인의 금과 은, 각종 재화를 가로채 막대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반 위에 1600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설립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왕권과 귀족이 주도하고 국가적 목표를 품은 회사, 바로 영국 제국주의를 현실로 만든 국가적 도구였던 것입니다. 한편 네덜란드의 길은 또 달랐습니다. 1581년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국가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왕권도 약했고 실질적으로는 저지대 상업도시들의 상인연합체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네덜란드에는 남다른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업과 항해 능력이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아 농업 기반은 약했지만 청어가공업, 목재와 곡물 무역, 해상보험과 금융업 같은 새로운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의 개신교 탄압에서 기인한 플랑드르 전쟁으로 이주한 수많은 상인과 장인들은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유럽 최고의 상업 중심지로 키웠습니다. 그 힘을 모아 1602년 세계 최초의 다국적 주식회사,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어의 약자 VOC가 설립됩니다. 영국의 EIC가 왕권과 귀족 중심의 회사였다면 네덜란드의 VOC는 누구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개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암스테르담 증권 거래소도 탄생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항해의 주체가 신과 왕에서 시민과 주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들은 단순히 무역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VOC는 군대와 요새를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왕권과 행정력이 약했던 만큼 회사 자체가 화폐를 발행하고 외교를 담당하며 사실상 국가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VOC를 가리켜 기업제국, 국가 위의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국의 EIC 역시 마찬가지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역회사였지만 본국과 멀리 떨어진 인도와 아시아에서는 국가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징병권, 세금 징수권, 개정권까지 사실상 국가와 같은 권력을 휘두른 것이죠. 이처럼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제도는 세계사의 혁신이자 동시에 거대한 위험을 내포한 변화였습니다.
이 새로운 항해 정신은 동아시아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에 들어간 네덜란드 상인들은 황제 앞에서 동양의 예법에 따라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무역을 하러 왔습니다. 서양의 기독교적 논리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동양 질서에 자신들을 맞추며 실리적 목적, 즉 비즈니스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쿠가와 막부는 기독교 전파를 경계하며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상인임을 강조했고 그 결과 나가사키 앞바다의 작은 인공섬 데지마에 상관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지마는 무려 200년 동안 일본과 서양을 잇는 유일한 창구가 됩니다. 이것이 일본의 아시아국들과는 다른 근대적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즉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신의 이름을 내세웠다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거래의 이름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차이가 당시 아시아 강국들의 선택은 물론 세계 질서를 갈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항해는 우리의 조선과도 연결됩니다. 1627년 VOC의 포병 야냔스 펠테브레는 표류하여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귀화의 박연이라는 이름을 얻어 조선 조정에서 화포와 조총 제작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1653년 VOC의 또 다른 선박 스페르베로가 제주 앞바다에 난파됩니다. 그 배의 서기이자 회계원이었던 핸드릭 하멜은 동료들과 함께 무려 13년 동안 조선에 억류됩니다. 하멜은 어렵게 조선을 탈출하게 되고 훗날 하멜 표류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은 조선을 서양에 처음 알린 문헌이 되었죠. 그러나 원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바로 VOC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일종의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노동 없이는 임금도 없다. 노워크, 노페이.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멜 표류기에서 근대적 노동 원칙도 엿보게 됩니다. 결국 함께 표류한 30여 명 중 8명만이 탈출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조선에 남아 전쟁과 병기 제작 등에 동원되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고립된 조선이 대항해의 세계사와 연결되었던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시대는 세계 경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빚만큼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VOC와 EIC는 향신료, 은, 노예를 거래하며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현지 사회를 무너뜨리고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VOC는 국가 위의 기업, 기업제국으로 불릴 정도로 회사는 국가의 권한을 넘어서는 힘을 가졌었습니다. 영국의 EIC 또한 인도에서 군대와 세금을 장악하며 사실상 하나의 국가처럼 군림했습니다. 즉 회사와 함께한 대항해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연 혁신이었지만 동시에 기업이 국가 권력을 대신하는 위험한 그림자를 드리웠던 시대였습니다. 시즌1이 신의 이름으로 바다를 건넌 시대였다면 시즌2는 회사와 자본으로 바다를 건넌 시대였습니다. 교황과 왕의 권위에서 기업과 자본의 힘으로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드레이크 선장, 그리고 네덜란드의 빌렘 바렌츠 선장. 이 두 선장은 각각의 제국주의와 중상주의라는 서로 다른 길을 대표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시즌2 2부에서 자세히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대항해 시즌2의 일부, 회사와 함께한 대항해 주식회사의 출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선장의 이야기를 통해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바다를 제국과 상업으로 바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